네, 지금부터 2026년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차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윤영배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울산연구원 윤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광현 센터장님께서 저희 울산에서 작년에 이 취약지역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꼭 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활용하고자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거를 조금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4차 적응 대책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저희 다시 또 새로 취약지역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울산광역시는 저희 울산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대학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제 내에는 실제로 또 요 내용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해봤고 올해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작년에 하면서 좀 이상했던 부분들 이것들은 조금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부록에 먼저 넣어놓은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 저는 실제로 취약계층과 관련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취약계층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냐? 저는 울산 연구원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도시방재 분야입니다. 재난 관리, 재난 위험 경감, 도시보건력.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과 제가 지금 주로 고민하고 있는 재난, 안전에서의 취약계층과 기후위기에서의 취약계층은 같은 사람일까? 이게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다들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제 시에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보고를 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는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 부시장님 보고를 드리는데 물어보십니다. 지금 윤 박사가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보건복지 쪽에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과 뭐가 다릅니까?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가지고 올라가면 또 묻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약계층과 다릅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실태조사 안내서라고 있죠. 실태조사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안내서에 조사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조사 대상은 기후위험 노출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사회적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함. 사회적 생물학적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5개 근로자 및 고온환경 노동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기후위험 노출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하라 라고 했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 경제적 취약성, 주거 환경적 취약성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본 모집 대상으로 설정함. 그러면
경제적 취약성은 뭐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주거 환경적 취약성은 뭐냐? 비주택 거처, 노후주택, 단열 취약가구, 냉난방기기 미보유자, 뭐 지하, 반지하, 옥탑 주거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생물학적인 취약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 경제적 취약성, 주거 환경적 취약성을 가지는 사람 중 택해서 설문 대상을 가지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지 분야의 취약계층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취약계층을 놓고 이쪽 분야는 보건복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쪽 분야는 기후 적응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저쪽 분야는 재난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부터 손봐야 되겠다. 취약계층부터 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여천천 현장 조사, 하천 현장 조사를 다녀왔어요. 땡볕 아래서 2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후 위기에 노출된 취약 계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조사 대상자로 보면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 관점에서, 재난 안전 관점에서 저는 오늘 큰일 날 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 같거든요. 기후 위기라 하면 고령층, 노령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령자, 주거 환경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에어컨 잘 틀고 사십니다. 폭염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이분은 취약계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표본 설계 대상으로 치면 취약계층 아니시죠. 근데 기후위기는 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블랙아웃이 와서 전력 공급이 안 된다 라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회복력이 과연 더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던 분들보다 높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극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분은 누굴까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기후위기라는 거에서의 취약계층의 정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취약성은 노출 민감도 대응 영향의 합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아까 이 사회적 생물학적 특성이 보통 고령 영유아 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경제적은 경제 여력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비주택 거주 부분도 뭐 여기에 뭐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실제로 취약한 건 맞지만 중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취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후 위기적 관점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실태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가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분들은 이중 취약, 이 취약성이 계속 가중되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신규 취약이나 한 개의 단일 취약 계층으로 구분을 해둬야 나중에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정책이지만 그분들한테도 정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위해를 가지 않는다. 누구는 똑같은 조건에서 더 큰 피해를 받고 누구는 똑같은 조건에서 좀 덜 피해를 받고, 근데 피해가 집중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되니 그 사람들한테 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으로 연결해 보자 일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첩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 요구가 나올 거고 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쉬울 겁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왜 이 효율화, 효율성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제가 저 실태조사 안내서를 봤더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와 관계되는 일이고 나의 응답이 저분의 연구에 도움이 되니 성실히 답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문항수입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효율화 방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 센터장님한테 발표를 요청을 받고 효율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엄청 했고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취약계층이라는 그 정의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가능하면 좀 말이 되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구성을 열심히 하고 내용을 짜고 AI의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그 말입니다. 진짜 많이 묻습니다. 정말 많이 묻는데 답변도 잘 못 받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대면 조사를 하고 선물을 아무리 안긴다 한들 제가 볼 때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데 응답이 부담되고 취약계층 특히나 고령자 영유아 뭐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들 답변 못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실태조사 결과가 활용이 안 되고 왜 안 되지? 더 자세히 물어야 되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적게 물어야 되겠다. 적게 물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더니 이제 사전 분석을 조금 열심히 해보자. 자료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연구진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간적인 자료라든가 개인적인 자료, 주거 환경 자료, 뭐든 행정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다 이끌어내서 지역하고 가구, 개인 이런 거 가능하면 선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험도 층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요거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아무래도 위험 유형에 따라서 조금은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듈형 조사 질문지를 미리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공통 질문과 모듈형 질문. 그리고 저 조사 이 안내서에는 가능하면 대면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아니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 하라라고 하는데 대면 조사 물론 좋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화나 온라인 조사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온라인이나 전화 조사로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역과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화와 온라인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는 FGI로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 하는 질문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안내서에 있는 질문들 물론
엄청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책을 도출해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정책을 직접 도출하기 위한 질문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관성 있는 어떤 답변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또 상당히 연구진의 시간, 노력,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단순화하되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질문 형태로 좀 가져가 보면 좋겠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내용은 보통은 제가 이 안내서 읽어보고 여기서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개인을 추출해내는데 발굴해내는데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은 지역 가구에 집중해서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도출하자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또 개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층화해서 갖고 가다 보면 질문해야 될 질문의 개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만 갖고 가게 되면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울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 호계 작업자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자들에 대한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 그래도 밑포착할 수 있는 집단까지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중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질문지 중에 개인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개인적인 사항을 질문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상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할까? 그렇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자꾸 물으니까 이상한 이제 승인까지 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려면 이미 자료가 있는 것은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이나 집단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자료가 없어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런 것들, 재난 문자를 실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실제 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못 읽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른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질문, 우리가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질문,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질문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층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 위험과 사람 취약성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 안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간 위험도 높고 사람 취약성도 높은 여기만 조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여기만 조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기후위기 앞에서는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쓰러졌으면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쓰러진 환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취약계층이었겠죠. 왜? 제가 오늘 쓰러졌으면 환자로 잡혔을 테니 제가 정말로 한 30분만 밖에 더 있었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참 조사였기 때문에 그늘 하나도 없고요. 땡볕에 오늘 30 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힘들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공간 위험이 높고 사람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가장 많이 조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간 위험이 높고 사람 취약성이 낮은 사람들 조사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그렇지만 여기보다 숫자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면 현장에 PGI 이런 것들 병행해야 하지만 여기는 온라인 조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이용 적고 사람 취약성 높은 집단도 온라인 전화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간 이용이 적고 사람 취약성도 적은 집단은 이 나머지 질문의 대조군으로서 확인을 위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기서 또 아주 특별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취약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는 기후 위기에서 어떤 정책으로 저한테 다가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진짜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정리하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있으면서 아 내가 오늘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구나 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문항, 모듈형 문항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 자료가 이렇게 배포될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순화해서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클로드하고 챗GPT하고 젠스파크를 씁니다. 얘네들한테 제가 정보를 주고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순화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약간 보편적인 표현이나 순화된 숫자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자료는 조금 보편적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 질문들도 거기에 이 안내서에 있는 동일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동일 질문들은 재난 안전문자 안내 정상 수신하냐 이해하냐 이런 질문이나 이동 대피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냐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 중심으로만 동일 질문을 짜고 그 이후에 폭염이나 한파나 호우 침수나 산불 산사태 해안 하천 복합 이런 부분에서 모듈형 질문을 짜서 지역별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확실히 질문 개수도 줄이고 여기 안에서 추출해내는 답을 가지고 다음 정책에 연결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설문지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이 받으면 설문지를 한 10건 이상 받을 것 같습니다. 10건 많이 받는 애는 한 20건까지도 받겠죠. 저는 봤는데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눈이 커지시는 분들은 아주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 하지만 딱 파일을 열었는데 20장 이러면 예 밑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와 못하겠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크게 고민이라는 말까지는 그렇고 크게 거부감 없이 설문지에 답하려면 5장은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5장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질문지를 구성하는 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은 물론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대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설문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온라인으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까지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답변 가능하겠죠. 아까 지역 구분과 사람 구분에서 둘 다 고위험 지역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모바일도 충분히 답변 가능한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구광역시에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0~300명 안에서 온라인 그다음에 전화 응답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 이후에 대면과 방문 그다음에 거기서도 놓치는 부분은 FCI 통해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거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거죠. 제가 여기 잘 모르는 부분인데 IRB였나요? 네. 일단은 자료를 우리가 정책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과 정책에 활용하지 않은 진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그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구분해 두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그 정보가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거 솔직히 저희 연구자들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연구자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연계입니다. 정책 연계. 계속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들 자체가 계속 정책하고 연결되게끔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계속 정책하고 연결되게끔 하는 과정을 고민을 하면서 이 실태 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려야 된다. 그래서 뭐 공간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담당 부서와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담당 부서가 검토되면 바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실태 조사가 꾸려지면 좋겠다. 그리고 요게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쭉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솔직히 좀 많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에 시범 조사를 한번 도입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아무리 정제하고 우리가 고민했어도 실제 답변을 받아보면 또 연구자가 고민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공간적인 집단으로 유형을 나눠놓고 거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이 나오는지 한 번쯤은 간단하게 시범 조사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게 이제 대구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울산하고 대구하고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 해봤는데 공간 특성은 여기가 이제 분지형 도심에 열섬 현상이 있고 하천도 있고 산지가 있는 대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폭염 열대야, 그다음에 침수 산사태 이런 부분 형태로 이제 위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통조사진을 유지하고 지역 모듈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질문지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아마 이게 저희가 이제 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하면서 이 실태 조사가 들어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처음에 설계하시고 이제 회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에 맞는 모듈과 공통조사 모듈이 분리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에서도 한번 처음에 시도하실 때 질문의 형태를 공통조사와 지역 모듈 요거 한번 분리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율화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이 효율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이게 이제 실제로 안내서 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입력률, 평균 조사 시간, 건당 비용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이런 성과 지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면 어디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는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구나 라는 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형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시면서 성과 지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성과로 어떻게 잡히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것들 성과가 좋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형태로 질문 구성하시고 성과 지표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뒤에 부분부터는 이제 부록인데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사용이 됐나요? 어떻게? 예, 얘기됐습니다.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 2분 정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이 핵심 개념 정리는 아까 취약 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지표 후보군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전 자료 채우기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정말로 AI하고 다양한 질문 답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넣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보를 얼마나 정리하고 어떻게 사전에 정리해야 질문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정리하느라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큐포 공간 위험도 좋고 사람 취약성도 낮은 사람도 반드시 설문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도 좀 안을 몇 개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제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대구 사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울산하고 비교해서 한 페이지로 보여드렸는데 대구 것만도 따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면 조금 더 접근이 좋을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취약지역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면 진짜 좀 효율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토론 시간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정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남광면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무겁고 또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이렇게 그 조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제 정책은 되게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관심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막상 하려니 너무 이런데 복잡한 게 많아서 먼저 이제 해보셨는데 완결하게 이제 제대로 하시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작년에 하면서도 또 좀 더 상당히 올해도 보완을 해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거를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하기도 좀 쉽지 않아서 그 안에서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되게 이제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 11월 달까지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순서는 이제 우리 제가 기정 센터장님하고 우리 조영탁 센터장님 그다음에 이제 전은정 교수님 한 이후에 우리 주 팀장님 순서로 한번 다 말씀하시기보다 너무 길게 다 한 번에 말씀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전반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런 순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또 나중에 질문이거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정 센터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산 탄소센터의 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토론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4차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금 책임을 맡고 있고,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시기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사실은 연구원 내부의 사정으로 제가 급하게 맡아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실태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말씀하신 그 안내서를 봤습니다. 이 안내서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대부분이 그 문항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진짜 문항이 많다는 거죠. 그 안내서를 보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항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 시범조사를 시행했던 그 KI 쪽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KI도 시범조사를 한 2년 정도 하고 났더니 이거는 너무 무리하고 실제 이게 분석 결과가 좀 쓰이지 않는 그런 걸 느꼈는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I에서도 거의 이제는 총 문항수를 한 30개 정도로 줄여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안내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쓰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좀 이렇게 많은 그 질문들을 던져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는 너무 많다고 하는 문제는 이거를 그 질문을 정말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줄인다고 해도 그 줄이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크게 문제 삼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스트레스죠. 그게 이 많은 거를 또 빼자니 또 애매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는 좀 이렇게 요령껏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안으로 질문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박사님께서 모듈화라는 거를 기후위기 종류별로 폭염이 됐든 한파가 됐든 이를 모듈화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추측건데 KI에서 시범 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보고서에서 각 기후 재난 유형에 대해서 응답한 수를 보면 총 응답 수랑 달라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들도 진행을 할 때 모듈화를 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각 기후 재난 유형별로 어떻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대답을 못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컨대는 거기서는 구별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데스텝이든지 이게 취약성 평가를 해서 그 지역의 가장 우세한 위험이라고 하는 요인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서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일단은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희는 행정동 단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행정동에서 가장 취약성이 높다고 나타난 기후 위험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되게 공감하지만, 근데 또 저희가 이거 실태 조사를 수행하려고 IARB 심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차라리 묻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더 가까워질수록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심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소 같은 경우도 세부 주소만 묻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정도는 설문지를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을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제일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정의까지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닥친 일이니까 해야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취약계층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내서에도 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층화 추출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층화 추출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단계로 사회생물학적 취약계층인가요? 그게 한 4-5개가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 주거환경적 취약계층 해가지고 거기 하면 한 6-7개가 돼요.
그 두 개 곱하면 일단 그 층화만 35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역까지 한다면 이거는 뭐 각 층화별로 30분씩만 목표를 해도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층화 추출을 하라라는 이런 얘기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이 층화를 할 건지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에 더구나 이 주거환경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층화를 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층화를 시도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고 해서 그래서 사실 뭐 좀 이렇게 주장을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하는 실태 조사는 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근데 정말로 이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대상을 정의하는 것부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지역적으로 위험이 높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위험이 높은 대상한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면 진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집단별 비교가. 이거는 그냥 가장 수요가 높은 사람들한테 수요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니즈가 높은 정책만을 우리 담아야 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 표본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재용 센터장님 토론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래도 이제 주장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부산 또 사정이 또 다양하고 또 뭐 어쨌든 우리 그 동일한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 IRB 처음 생소한 이제 기관인데 이게 인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강력하게 또 이거를 또 보호를 해야 돼서 한 3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이 부분하고 또 뭐 어쨌든 이 대상을 추출하는 내는 여러 가지 부분 뭐 어쨌든 지금 부산에서 진행하시면서 또 저희가 우리 울산하고 또 같이 또 서로 좀 앞으로 좀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토론이 있으니까 또 그때 말씀드리고 우리 조영탁 달서구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울산연구원의 유윤배 박사님 발표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 기후위기 실태조사에 대한 법제화라든지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동향이 있고 서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매년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광역 차원에서는 무엇인가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근거가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 법안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적응 대책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작게 가는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인지는 하고 요거를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유현배 박사님 자료에서 이제 묻는 것하고 이제 아는 것은 좀 분리해가지고 아는 것은 묻지 말자 뭐 이런 효율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뭐 실태 조사를 하는 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슬림화할지는 우리가 좀 진짜 논의의 대상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설계 과정에서 그 슬림화를 논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롤링 플랜으로 계속 이제 실태 조사는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 결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분석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도 효율화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매년 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를 계속 묻는 것보다는 공통적인 질문에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는 문항과 특별하게 이벤트로서 뭔가 핫스팟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문항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효율화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4차 광역 적응대책 안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구군에서도 적응대책을 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도 적응대책을 그 전에 3차 때 수립을 했지만 이 실태조사 지침이 그때는 완벽하게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얘기해 주신 기후 노출 지수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표라든지 뭐 어떤 주거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백데이터를 가지고 공간화는 잘 시켜놨는데 그걸 가지고 정책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광역적으로 이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환경기후부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계획에 좀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적응대책 자체에 우리가 에너지 소모할 게 너무 많아졌어. 계속 지향성 평가도 들어가고 어떤 분석도 들어가고 이것도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효율화하기에는 또 힘들어지는 연구자 입장이 되다 보니 IRB 심의도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걸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또 이 과제 안에 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아마 방역에서 이 과제를 1차적으로 하면서 중앙에 이제 건의를 좀 해야 되는 책임은 좀 필요하다. 이 실태조사에 따른 뭐 어떤 IRB 심의를 받은 설문지 표준화된 항목들을 좀 제시를 해주든지 지금 가이드에도 좀 있겠지만 IRB 심의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구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적응을 해오셔가지고 아까 윤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타겟팅을 설정할 때 어떻게 보면 베스텝 기반으로 취약성 평가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 결과값은 아니거든요. 베스텝의 결과값이.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취약성 평가의 전국 광역지자체를 비교한 값들 중에서 대구시가 상위 레벨에 있는 취약성의 지표들을 가지고 타겟팅을 좀 먼저 잡아가지고 이번에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폭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폭염 아까 윤 박사님 자료에도 폭염, 산사태, 도심 침수 뭐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단계적으로 좀 접근되고 그 안에서 공간적인 누적하고 분첩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나가고 거기 FGI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는 할 계획이라고 남 박사님하고 상의는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묻는 사람과 그거를 행위를 이제 수요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애로 사항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물어보는 거를 우리의 진짜 필요한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극히 좀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도 효율화 방안 속에서 생각을 좀 해본 건데 결국에는 보고서 안에 이런 질문에 따른 답변, 그 답변이 행정에서 왜 안 되는지, 뭐 제외되고 왜 언제 그러면 지원이 되는지를 근거를 좀 정리해 놓는 부분도 나중에 보고서에 또 다른 이제 안 되는 걸 계속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더 근거로서 남겨두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탁 센터장님,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조영탁 센터장님이 이제 탄소중립 센터에서 오늘 오셨지만 이제 별개로 또 저희하고 또 공동으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비용의 제약이라든지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결과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조금 중점 관리 지역을 좀 미리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IRB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연구에 너무 좀 절차적인 이제 그 시간적인 소모가 커서 이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 추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좀 말씀 생략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취약계층을 반영해서 또 우리 사업 도출을까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전은정 교수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같은 연구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취약지역, 취약계층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 이 발제문 보면서 저도 우리 대구 지역에 기후위기 적응을 할 때 처음에는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다가 3차 때에는 중요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4차에는 더 고도화되어서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지역에 맞는 이런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향성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까 발제문 안에 다 있었던 것이지만 내부 사례를 들으니까 이렇게 내용과 함께 조금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향과 그러니까 임팩트와 리스크를 다 분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전략이나 이 사업을 도출하는 것처럼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재 그 정책에서 바라보는 여러 리스크 목록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피해, 리스크, 위험 이런 것들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문가 리스크 평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살짝 살펴보고 왔는데 저도 AI를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분석을 해서 하면 결과는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AI가 이런 멘트를 주더라고요. 전문가별로 의견의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골고루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대표성이 있도록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리스크에 맞춰서 대구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사했는데 경향성은 나오지만 전문가의 개인적인 또는 이렇게 개인 의견 또는 전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도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식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문별로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모든 응답을 다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까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항, 그러니까 설문 내용의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 사는 데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분야 중에 5개 분야가 폭염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그래서 폭염이 옛날 같으면 뭐 건강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건강이라고 하면 뭐 온열 질환 몇 가지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차 때에는 정신건강에도 일시적인 충격이나 지속적인 기후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취약계층인가 모두가 취약계층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기후 적응 선도 도시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타겟층은 취약계층을 잘 이렇게 찾아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내용은 콘텐츠는 얼마 전에 비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대구는 폭염의 도시니까 폭염과 관련한 이렇게 선도 도시로서의 이런 적응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지역이라는 계층이라는 조사도 이렇게 깔때기처럼 하든지 역깔때기처럼 하든지 그렇게 이제 대상자와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 그다음에 조사 방법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FGI도 있고 뭐 하지만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서에는 보니까 FGI를 통해서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통반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가 환경복지에서 이제 기후복지까지 가는 것이 그 과정에 이런 조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 안에서 이렇게 약자로 보호받고 있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구 지역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뭐 산사태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타겟 때는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우리가 사회의 안전망,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는 사건 중심 그리고 현장 기반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가 뭐 랜덤하게 표본을 몇 명을 뽑아서 대표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역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정책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은정 교수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련한 조사도 이렇게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전문가조차도 다른 이제 대응을 할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 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집중 뭔가 이렇게 좀 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폭염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정 조사, 깔때기 조사라는 건 좀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조사를 좀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FGI 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관련 기관이나 또는 행정적인 통관장을 통해서 조사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필요한 조사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책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전반 토론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 팀장님 이제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구시의 탄소중립 팀장 주종호입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정부 조금 이제 조사 방법 이거 관련해서 이론적인 어떤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이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 취약 지역 취약계층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인데 아까 전에 이제 윤 박사님 말씀처럼 기후위기 단어가 가지는 것들이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하실 때
대구는 폭염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대구에 이제 같은 대구지만 지산동에 이제 갑작스런 폭우로 이렇게 이제 물난리가 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지역에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기후 위기 안에 있다 보면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래 보면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폭염이면 폭염 취약 지역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후 위기 안에서도 그걸 조금 한정적으로 가주는 게 안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일단 들어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기후 위기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왔는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취약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조금 상이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강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기에는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아까 이제 뭐 윤 박사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계층을 4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또 이게 또 조사라는 게 사실 저희들과 학생처럼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저희들은 응답을 하는 편이 하는데 응답을 해보면 이게 사실 질문이 조금 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래 봤을 때 의문일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다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거 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문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문을 하실 때, 작성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뭐 2가지를 선택해 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해주지 말아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1% 대 한 49% 정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순서가. 근데 한 가지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쓰니까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설문 결과가 마지막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면 조사에 어떤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설문을 해보다 보면 제가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설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설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사 결과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어떤 위반하는 기초 자료로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좀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제목은 저도 이제 뭐 사실 시에서 이제 기후위기 4차 기후위기 답단 팀장이지만 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목 봤었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대구 같으면 차라리 뭐 폭염으로 우선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해서 뭐 한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가지고 제목을 어떤 하는 것들이 조금 다가오는 게 아니겠나. 기후 위기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시는데 뭐 말씀하시면 좀 제가 전문적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전국에서 같이 하니까 조금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국에 공통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기후부가 좀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지역에 좀 손이 들어갈 수 있고 지역의 특성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4차 때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다음에 가면 일단 이번에는 뭐 각 지역적 특성 이렇게 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가겠지만 공통 전체 지자체가 공통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일단 늦게 내려주고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반 토론을 하면서
혹시 코멘트라든지 또 질문 있으시면 프로에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치소산 발전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릴레이 세미나에 오니까 그 제목 발제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기초지자체에서는 24년, 25년도에 각각 아시다시피 탄소중 기본계획 해버리고 그 적응대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실태조사가 각각 계획들 안에 서러운 부분에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들으면서 불사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선 오늘 발표하신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표 작성은 그래도 연구원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작성을 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보면 예를 들어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뭐 이제 연구 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의 실태 조사를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달에 했을 때하고 오늘같이 굉장히 더운 날 또는 굉장히 추운 날에 했을 때 그 실태 조사서의 결과지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결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설문 실태 조사서를 받는 그 대상자들, 예를 들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주민들 그 분유회를 모아가지고 하느냐, 또 어떻게 동주민센터에 설문지를 이렇게 꾸려서 하느냐, 또 그 설문지 대상 숫자를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느끼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좀 명확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인구수 대비 몇 프를 해라, 방법은 어떻게 해라 이래야지만이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침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실태 조사라 해서 서류 부분에 살짝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달서구는 이미 이제 조금 최근 조사에서는 이제 3차 조사에서 조금 느껴봤지만 이 부분은 이제 광역에서 다시 또 그 조사 결과를 또 가지고 또 추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제 개선 의견, 특히 조사 시기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갑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추가로 혹시 논의 코멘트나 이게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예정된 시간 5시까지지만은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시간을 줄이든지 조금 효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좀 전반 토론에서 조금 이렇게 윤영배 박사님이 혹시 또 추가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윤 박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 취약계층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왜 하천 조사를 오늘날 하셔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런 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원래는 또 우리 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거 과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재난 이거 피해야 되고 이런 다 돼 있잖아요. 과제 같은 거 그래 하면 위반인데 어떻게 왜 오늘 같은 날 하셨는지 포함해가지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위험한 상황. 이거 마이크로. 네, 오늘 저희가 현장 조사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울산에서 이제 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나 공무원분들도 취약한 거네요. 네, 취약계층. 시장이 갑자기 뭘 요청하면 이런 데 앞에서도 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도 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 정말 오늘 지금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이 땡볕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제가 그러다 양산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작년에 큰 혼난 적이 있어갖고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주차를 멀리하고 갔다가 오늘 피할 데가 없어서 갔더니 현기증이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다음부터는 이제 양산을 들고 다니고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면 이제 좀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제 정말 이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에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17일 날 집중호우 이제 재난성 호우가 왔을 때 제가 지산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집중호우를 맞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좀 분대에 있었고 주택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우리 지산동에 제 지인들도 있고 많은데 지산동 사실 수성구 지산동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속에도 아직 주택은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범어천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범람을 했는데 이번 17일 하고 한 10년도 더 전에 한 범람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10년 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네요.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까지 대책을 하려면은 이제 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부분을 어디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조금은 이제 제가 토론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토론을 유도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후반 이거는 우리 너무 전문적인 이 부분보다는 좀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리스크 평가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취약성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하는데 과연 정책 지금 4차 계획에서도 정책 사업을 어디까지 어떤 수준으로 도출해야 되나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4차 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도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특히 이게 새로이 들어왔긴 한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울산부터 부산 또 뭐 같이 우리 달서구 대구 이렇게 한번 논의해서 조금 이 부분을 이제 원래 이번에 이런 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정책화하는데 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산부터 좀 들을까요? 그러면 부산부터 좀 하고 우리 윤 박사님은 이제 오늘 또 발표를 하신 입장이니까 종합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책 사실 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계획에 넣어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새로운 사업이 사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이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정책 수요에 대한 그런 문항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거기서 수요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온다던가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더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추가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네. 우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적응 대책 자체가 이제 사업을 정리할 때 제가 로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문헌 조사라든지 인식 조사라든지 취약성 평가라든지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지역의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그럼 그 리스크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로직이잖아요. 적응 대책. 그 안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이 계획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에 들어온 거고.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를 거꾸로 맞추는 작업도 또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 나오려면 저희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신규라는 거는 그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게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는 그게 아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규의
집어넣는데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느냐 요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아까 그 로직상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만약에 로직상에서 국가 리스크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바뀐 리스크를 대구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뽑았는데 신규 리스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부터 이제 좀 원래 로직으로 갈 거면 신규 리스크가 들어왔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저감 계획이 우리 대구시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신규 과제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이 과제에서는 뭐 더 이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다만 그 프로 흐름상에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제시하는 건 이거지만 다만 이 계획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고민이 이제 광역과 기초의 이 사업의 연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이 이번에 4차가 되면 기초 달서구 같은 경우도 4차 계획을 한 2, 3년 뒤에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광역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사업들이 달서구 기초에서는 뒤에 했는데 요게 다시 5차 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 두 가지를 좀 그 안에서 여기에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지 모든 영역에 있는 걸 다 가져오다 보면 우리 연구진들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범위도 확대돼 버리니까 뭔가 요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개인적인 생각.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 저는 사실 건강 부문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사실 좀 듣고 싶은 입장이긴 하지만 그 사전에 이렇게 대구 지역의 언론부터 통계부터 이렇게 쭉 지금 그 검토를 해서 리스크하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예. 3차에 없었는데 4차에 들어온 게 정신건강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감염병처럼 정신건강은 상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제안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도 이렇게 물, 불, 뭐 바람, 열 같이 복합위기로 오는 것처럼 건강 영향도 복합적으로 건강 영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지역, 취약계층 혼자 살고 고립 가구 곱하기 그리고 실직을 해서 나이가 많든 아니면 청년이 취업을 못했든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건강도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런 계층들을 위한 우리 무더위 쉼터가 있는 것처럼 생활 공간에 이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함께 예를 들면 노인정 경로당 가는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계속 이제 폭염도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터에 이런 사회적 연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는 기후복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10분도 걷기가 힘든데 이렇게 한 사람도 인간답지 못한 삶으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이제 요런 근거에 이런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돌봄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 중이긴 한데 이제 그런 타겟층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좋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복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기후와 관련한 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이런 타겟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신규 과제로 이 기회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는 이제 정책으로 수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행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수립된 이 계획이 독립된 한 개 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실행하거나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사업에
같이 융합되어서 기후 복지 또 기후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4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자시니까 말을 많이 아끼시려고 말이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 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뭐 조영탁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제 광역과 기초가 연계되는 그런 게 이제 순환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또 우리가 광역하면서도 기초가 현재 하고 있는 걸 좀 반영하는 것들, 우리도 연구진에서도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걸 많이 신규 사업, 이렇게 정신건강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 예산이 지금은 복지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또 예산을 따라야 되고 또 인력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이게 또 이행 평가를 강화하다 보니 또 제대로 계획을 사업을 올렸다가는 평가 못하면 평가를 받고 하니까 그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힘들게 또 이 사업이 나오지만 또 이 사업이 또 빠지거나 조절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사업화 안 되는 문제 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박사님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주 팀장님 한번 해주시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놨었는데 센터장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울산연구원에 2011년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1년 2월에 학위를 받고 2011년 3월에 입사를 해서 저한테 주어졌던 첫 과제가 울산광역시 그때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1차 대책이었죠. 그게 저한테 첫 과제였습니다. 1차 대책 참여하고 2차 대책 참여하고 3차 대책 참여하고 이번에 4차 대책까지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가장 도전적이고 열심히 했던 과제는 역시나 1차였다. 2차 되면서 조금 소심해졌고 3차 때 완전 소심해졌고 4차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남강현 센터장님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저 1차 때만 해도 이행평가 없었고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새로운 어떤 흐름에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도출해달라. 저희 울산도 상당히 도전적 과제를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마 그 1차 대책 가지고 이행평가를 했다면 이행률이 50%가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과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신규 과제 아니면 보완 과제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채찍질을 해도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2차, 3차 하면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과 해야 하는 사업이 진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해야 하는 사업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 꼬리가 국가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판단돼서 사업을 만들고 싶은데 국가 예산 꼬리에 없어요. 우리가 지방비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책결정권자한테 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는 사업 안에서 설득해낼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많이 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앞단에 이제 영향 평가하고 취약성 분석하고 리스크 평가한 부분이 뒷단에 제대로 연결되게 하기 위한 고민은 그래도 나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차까지 오게 되면서 저희는 올해 좀 방식을 바꿔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 부분이 너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를 좀 통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준 리스크 항목을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취해서 이제 취약성 평가 결과하고 합치는 과정을 지금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 되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사업보다 해야 하는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해평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플로어에서 말씀해주신 그 설문조사 몇 프로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정책연구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이제 오차 한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집단이나 계층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 인구가 10만 명부터 1000만 명, 우리 이제 서울에서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까지는 표본수는 4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신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가 400명을 넘기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계층 구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광역 단위에서는 1000명 단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초 단위에서는 500명 단위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기초 단위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층이나 집단 부분을 많이 해서 분석을 하실 거라면 표본수를 조금 늘리시는 것이 이제 오차 한계 기준을 만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이 오늘 그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하고 또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취약계층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 뭐 이런 걸 반영해서 정책과 사업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3차까지 경험, 저도 1, 2, 3차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행 평가도 좀 강화되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하면서 우리 주 팀장님께서도 다행히 우리 정책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또 대구시 전체에 또 기획 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직장을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저희가 이제 교수님 박사님들 말씀 중에 이제 시우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해보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듣게 하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취약 지역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시유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더 위험해지지 않게 하는 일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좀 따라와줘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이렇게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하천에 이래 가면 그 집중 온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 이렇게 그 징검다리 건너가는 거 다 막아놓거든요. 예방 차원에. 기어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비가 오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전부 다 이제 뭐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뭐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이 더불어서 같이 그런 요소, 어려운 이런 것들을 동참을 해줘야지
저런 어떤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코멘트 없으시죠? 예. 그렇게 알고 어쨌든 우리 이 4차 적응대책 이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그 조사를 최대한 잘 하고 또 우리 광역과 기초가 또 잘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빠르지만 오늘 제 2차 릴레이 세미나의 토론을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